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오늘 증시가 이제 상승을 했지만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사실 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정말 이제 향후 상승 추세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여전히 하락 추세로 이어지느냐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조금 방송이 이제 길어지더라도 좀 전체적으로 지금 매크로 환경이 어떻고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떤지 한번 좀 오늘 좀 총체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얘기를 말씀만 드리고 추가를 못했었던 게 이제 미국 상업은행 글로벌 이제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은행 이제 자산들 비중들 하고 자산 금액들 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진도 나가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과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살펴보고요. 프로그램 매수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선물 만기후로부터 현선물 수급 추이 그리고 이제 연초이로부터 현물 수급 추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과 이제 페드 모델로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2 대비해서 S&P, 나스닥,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지금 현재 위험 회피 구간인지 선호 구간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비트코인부터 미국채 10년들까지 좀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홀딩스, 현대해상, 우리금융지주 차트 살펴보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제당, DLNC, 아마존 차트 보면서 방송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목이 좋지 않은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간단하게 일단 차트부터 이제 사실 그냥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이제 코스피랑 사실 S&P 코스피, 이제 코스닥, S&P, 나스닥 일단 차트부터 보고 왜 갈림길인지는 일단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이제 장기 파동,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살펴봤을 때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 해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그 다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그 다음 금융위기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4파가 나오고 17년, 18년 이제 5파가 나오면서 큰 1파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이 상승에 대해서 이제 ABC 파동으로 큰 2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최근까지 이제 올라갔던 1월까지의 파동이 3-1파, 그 다음에 지금 내려가는 게 이제 3-2파라고 보고요. 여기 이제 저점하고 저점 채널링을 그어봤을 때 여기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딱 고점 닿았었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국내는 여기까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 4파, 여기가 5파가 나오면서 한 파동이 끝이 났고 이제 2파랑 4파를 그은 다음에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고점 다였었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파 고점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A파, 여기가 이제 B파, 여기가 이제 C파로 이제 A, B, C파가 끝이 났다. 그게 이제 큰 A라고 보고요. 또 이제 5파랑 B파를 그어서 여기 A파 저점에다 올려놓으면 여기도 저점 딱 닿았었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했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로 이 채널 깨질 때가 C가 이제 끝이 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거의 끝이 간다 라는 걸 알고 이제 다시 올라왔을 때 C가 끝이 났구나 완전히 이제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파랑 또 A파랑 그어 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오늘 간당간당하게 일단 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가 ABC로 큰 A고, 여기가 ABC로 작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저는 이제 C라고 봅니다. 여기가 C일지 여기가 C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C가 한번 나오고 나서 이게 큰 B가 되고 결국 C로 좀 빠진다 라고는 일단 아직까지는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미국장 움직임에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제 미국 거 할 때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 구름대를 뭐 살짝이나마 넘어서긴 했고요. 뭐 9일 26일 호전됐기 때문에 뭐 추세가 아주 나쁘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뭐 여전히 50일, 120, 200일 이동평균선 다 역전되어 있죠. 다 데드 크로스기 때문에 뭐 추세 자체가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많이 가야 뭐 406에서 422까지 반등하고 결국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여기 5파 고점 치고 A, B, C로 A, 그 다음 B, 그 다음 여전히 C에 1, 2, 3, 4, 5로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미국 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내 쪽도 사실 달라질 텐데요. 이제 차트로만 봤을 때 2009년 이후로부터 이제 바닥으로부터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로 저는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A, B, C로 좀 크게 빠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가 코로나 저점 이후로 1파, 2파, 3파, 4파, 그 다음에 마지막 파동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마지막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로그 스케일을 사실 풀고 봐야 여기는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 풀고 보면은 똑같이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똑같이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는 이제 채널링을 해 봤을 때 1, 2, 3, 4, 5에 대한 채널링을 했을 때 뭐 저는 여기가 고점이 다였어서 여기서 사실 풋 매수하고 선물 매도를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고점이 갱신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결국 빠질 때 저는 이제 12월 2일 날인가 뭐 나스닥 기준으로 사실 나스닥을 샀었어가지고 나스닥 기준으로 딱 저점에 좀 잘 팔았었습니다. 그랬다가 올라가면서 일단 샀었는데, 일단 뭐 그것보다 일단 지금 움직임을 일단 분봉상으로 한번 먼저 보면은 일단 120분봉으로 한번 지금 내려갔던 거를 보시면은 결국 중요한 게 이게 ABC 조정까지는 맞는데 이게 끝이 났냐 아니면 상승 파동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가 5파한 거는 뭐 이견이 없고, 그 다음 여기가 ABC, B, 그 다음 1, 2, 3, 4, 5로 C로 A가 나왔고, 이제 여기가 의문이었었는데 이제는 움직임을 봤을 때 나스닥까지 봤을 때 이제 좀 약간 저는 좀 의문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A고 A, B 아니면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아마도 이제 저는 A, B 그 다음에 이제 이게 C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 하파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A파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게 아마 C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제 A파, B파, 그러니까 B파가 너무 이제 지저분하니까 여기까지가 A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C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을 계속 이상하게 하는데 여기까지가 A파고 여기가 B파고 여기가 C파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좀 약간 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제가 헷갈리게 해드렸습니다만 A파, B파, C파로 저는 이게 B파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 B, C로 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플랫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파동이 플랫이라고 이렇게 가는 파동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번 더 나온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나온 플랫이고, 보통은 이제 지그재그도 있고 뭐 둘 다 사실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하나가 이제 2파에 나오면 하나는 4파에 나오고, 뭐 하나가 4파에 나오면 하나 2파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길이도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일단 지금 A, B, C로 딱 B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제가 생각한 게 틀리다라고 하려면 여기 전고점 이제 넘으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현물 기준으로 고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기 때문에 여기를 현물 기준으로 그냥 넘어버리면 이제 그냥 상승 추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빠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빠질 가능성이 더 큰데, 뭐 움직임상 저는 좀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이게 조금 이제 마지막 이제 말미에 있었던 움직임을 조금 한번 보면은 틱으로 보죠. 한 10틱으로 봐볼까요? 한 10틱 정도로 봐보면은 이게 딱 1, 2, 3, 4, 5로 잘 빠지긴 했거든요. 이게 딱 1, 2, 3, 4, 5로. 그래서 여기 딱 2파 나오고 딱 3, 4, 5로 하면은 1, 2, 3, 4, 5로 떨어지는 모양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약한 움직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 1, 2, 3, 4, 5 예를 들어서 안에 이 안에도 똑같이 1, 2, 3, 4, 5가 있고 이 또 1 안에도 1, 2, 3, 4, 5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프랙탈이라고 하고요. 이제 파동 원리가 이제 프랙탈에 기반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프랙탈 원리에 따라서 이제 안에 파고들면 다 모양이 똑같은 거죠. 이제 자기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걸 봤을 때 이제 틱으로 일단 1, 2, 3, 4, 5가 나와서 내려가는 때 1, 2, 3, 4, 5는 절대 하락 파동의 이제 시작일 경우에 그게 끝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게 A고 이게 A, B, C여서 결국은 C로 한 번 더 빠진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꽤나 크게 빠진다 라고 보고 전고점을 그 대신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미련 없이 사실 상방을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전환승 기준선 넘고 9일 26일 후행 스팬 호전됐기 때문에 뭐 사실 추세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뭐 사실 주가 이렇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지표는 뭐 계속해서 사실 다이버전스고요. 뭐 RSI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보조지표 추세선을 확실하게 넘어서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고점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가 고점이었을 가능성이. 그리고 이제 주식이 이제 떨어질 때 거래량 올라가고 올라갈 때 거래량 떨어지고 다시 떨어질 때 거래량 올라가고 올라갈 때 거래량 떨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상승은 저는 좀 믿음이 안 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거래량이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중에 저는 거래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여전히 보조지표 다이버전스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고점 넘기 전까지는 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월요일날 전고점 넘어버리면 그때는 미련 가리지 말고 상방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도 똑같고요. 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할 뻔했다가 뭐 사실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고점이 사실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기준선이라는 게 이 초록색깔 기준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기준선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선인 거죠. 26일 동안에 고점과 저점을 더해서 그러니까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랑 여기겠죠.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인데 이제 이틀만 지나가면 고점이 내려오죠. 여기서 이제 이틀 동안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이상 기준선이 내려오는데 기준선이 방향 자체가 사실 증시 방향이다라고 할 정도로 기준선 방향이 되게 중요해서 기준선 이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매크로적인 걸 한번 먼저 보죠. 이제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일단 어제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제 PCE가 발표됐습니다. 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5.7% 예상치에 이제 부합을 하면서 이제 조금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이 증가를 한 거죠. 5.7%면 상당히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PC 이제 뭐 에너지나 이제 뭐 식료품 같이 좀 가격 변동성 큰 거를 제외하고 본 코어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4.5%를 상회하면서 4.7% 기록을 하였고, 전월 대비도 0.4%보다 상회한 0.5%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계속해서 좀 물가 압력은 지속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전 더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거를
같이 보시면 뭐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그냥 총체적으로 한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면은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지금은 일반적인 과거랑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일단 지금은 2008년도 이후인 양적 완화의 시장이죠. 뭐 양적 완화는 뭐 많이 설명을 드리지만 연방준비은행, 결국 미국 중앙은행이든 뭐 어느 중앙은행이든 중앙은행이 이제 국고채를 매입하는 겁니다. 국고채를 매입하다 보니까 국채 매도자는 현금이 생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았으니까요. 국채를 팔고 현금이 생깁니다. 근데 그 현금을 그냥 진짜 집에다가 달러를 쌓아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에 맡길 겁니다. 근데 은행에 맡기다 보니까 제 돈을 맡기니까 은행한테는 빚이 생기죠. 그게 이제 예수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은행에 이제 현금이 생기는데 그게 지준금으로 은행이 연방준비은행에 다시 재예치를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면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연방준비은행 국채를 매수하면서 이제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양적 완화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코로나 이후로 4.2조 달러에서 연방준비은행은 이제 4.8조까지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정말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증가시킨 거죠. 근데 양적 완화를 그럼 하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목적이 이 상업은행 현금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은행 현금이 많이 생기면 실물 경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돈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돈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제 예금이 상업은행 예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이제 날아갈 수 있었거든요.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날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면서 돈이 많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이 파란 색깔 두 개가 이제 실질 금리인데요. 실질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면서 증시가 이제 날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이미 진행을 하고 결국 확대를 하기로 했고 테이퍼링을 넘어서 이제 양적 긴축인 QE에서 QT로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 단계인 거죠.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방준비은행 일단 부채 구조를 또 알아야 됩니다. 자산이 있으면 반대 계정인 부채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부채는 이제 네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만 이제 정말 큰 거로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 유통통화는 그냥 이제 프린트된 달러. 정말 그냥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쓰는 이제 현찰 이제 지폐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급준비금은 이제 은행들이 연방준비은행에 맡겨놓은 현금이다. 그러니까 결국 은행의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무부 일반 계정은 이제 재무부가 재정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모았거나 아니면 세금을 거둔 그런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RRP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단기금융시장에서 이제 빌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린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딱 올해 거의 한 요때 올해 초부터 사실 이 RRP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때 왜 RRP는 증가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제 원인은 대출이 증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대출이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부터 5월부터 이제 상반기 초반 이제 말부터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출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면은 현금을 줄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현금도 결국 자산이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급준비금에다가 예치를 하면 금리를 0.15% 주는데 지금 뭐 대출하면 못해도 2% 3%는 받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늘리지 않고 대출을 늘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생각보다 증가를 안 하는 겁니다. 연방준비은행의 부채인. 근데 유통통화는 이제 또 경제 성장률만큼만 증가시킬 수 있다 보니까 결국 RRP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RRP를 계속 늘릴 수 있냐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럴 수 없냐로 또 이유가 넘어가겠죠. 그럼 이제 왜 넘어갈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단기금융시장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단기금융시장으로 살펴보면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단기금리가 이렇게 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단기금리는 그럼 튀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이제 페드가 결국 돈을 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단기금융 시장에서. 단기 시장에서. 돈을 이렇게 달러를 빌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국채를 담보로 맡겨줍니다. 이렇게 결국 단기 시장에서 무위험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자꾸 이렇게 빌려가니까 RRP 지금 2조 달러가 넘거든요. 자꾸 빌려가니까 단기금융시장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금리를 높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IORB 이 지급준비금 금리, 이제 실질적인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IORB 금리를 높이고 이 SOFR 이제 레포 금리도 높입니다. 아까 그 RRP 금리가 리버스 레포 금리가 RRP라고 하는데 이 RRP 금리가 이제 SOFR 이제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해서 그냥 담보부된 이제 하루짜리 금융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레포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점점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기 TV라고 같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때 이제 내려갔던 거는 단기 금리가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 이제 TGA에 있던 돈을 미국이 이제 재정 정책을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뿌리니까 그 돈이 다 단기 자금 시장으로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영향이 있었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RRP를 계속 늘리다 보면 이 단기 금리가 여기 IORB 금리까지 붙어버리고 이렇게 붙어버리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붙기 전에 테이퍼링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결국 대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은 줄일 수밖에 없다.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재정정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인프라 법안 2조 달러짜리를 또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통과가 되면 물가 압력은 더 거세질 겁니다. 왜냐면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이 증가를 할 거거든요. 재정정책을 쓰려다 보니까 이렇게 1조 달러 증가를 하면 아마도 이제 지준금이나 리버스 레포가 감소를 하겠죠. 그만큼. 근데 재정정책은 결국 한 방에 써버리는 거잖아요. 돈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 자체가 감소를 하면서 이 돈들이 다 실물 경제로 흘러갈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결국 QE는 양쪽 완화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증가되는 정책이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다 올라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QT, 이제 양적 긴축, 부채가 감소하는 거는 금융시장 유동성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는 다 악재로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 우리가 사는 실제로 이 밥상 물가라고 하죠. 이 밥상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QT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가팔라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막 물가가 막 안 올라간다라고 참 말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2015년까지가 그런 말이 참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때 0.8조 달러가 QT가 되면서 미국 물가가 상승을 하고 미국채 금리가 30년이 막 3.3%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0.8조 달러를 줄이는 게 아니라 거의 2조, 3조를 줄여야 됩니다.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줄여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윌러 연준 의장이 이제 얘기한 걸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총 자산 대비 GDP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라면은 보통 한 20%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제 윌러 연준 의장도 연방준비은행 총자산 대비 이제 GDP가 총자산 나누기 GDP가 20%까지는 자산을 감소해야 된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40%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QT를 할 때는 실제로 17%까지도 감소를 시켰었고요. 17.6%. 이번에도 최소 20%까지는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떨어지면은 그렇게 풀리는 돈이 4.2조 달러가 되거든요. 뭐 천문학적인 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안 발생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근데 또 이미 인플레이션 지금 이미 또 발생하고 있죠. 미국 생산자 물가는 이미 7.6%고요. 소비자 물가, 이 코어, 심지어 코어입니다. 이제 에너지 변동과 식료품 변동이
영향이 적은 코어 같은 경우에도 4.7%, 뭐 어마어마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재정 정책을 하면서 저 실물 경제로 돈이 흔들어 이제 또 완전 물밀듯이 들어온다. 4.2조가 한다고 하면 우리의 물가는 어디까지 가 있을까? 참 어려운 저는 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아니라 그 연방준비은행이 양적 완화의 수혜를 받았던 미국 이제 가장 큰 손, 그러니까 소위 뭐 작전주 하면 이제 뭐 쩐주라고 하잖아요. 결국 글로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쩐주가 사실 미 상업은행입니다. 총 자산이 24조 달러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제 금액을 가지고 있는 미 상업은행의 이제 여기 포트폴리오인데요. 대출은 아까 그것처럼 실물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터지고 당연히 이제 대출 받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 비중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 국채를 제외한 증권이고요. 국채를 제외한 증권과 상업은행 현금과 이제 국채는 다 증가를 하면서 자산 버블을 만드는데 1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7월까지 데이터거든요. 7월 1일까지. 결국 이제 6월 말까지 데이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값이 나오는 거라 뭐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 이렇게 증가됐던 이 다른 자산들이 아마도 이제 대출이 결국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 중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큰 손이 이별을 고하게 됐기 때문에 수급 자체도 상당히 꼬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사실 마치 그런 거죠. 실물 경제가 좋을 때 보통은 좋은 증시가 좋았는데 이제 보통 2015년도부터 요 금리 인상기에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는 증시의 조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6월 1일 날 비가 왔었다고 내년 이제 6월 1일도 비가 올까요? 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맞지 않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때는 그럼 왜 올라갔을까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질 금리가 낮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실물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물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돈을 엄청나게 이제 금융시장에 이제 정말 때려 박았기 때문에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된 거죠. 일단 2015년 케이스랑 실질금리가 내려갔던 2012년 중반 요 세 가지 케이스를 지금 현재랑 한번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제 뭐 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일링이다 보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고요. 이제 PBR 조금 더 민감하지 않은 PBR 살펴보면 PBR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지금 높은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2012년 중반과 2015년 중반 보시면 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실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증시가 쌌던 거죠. 쌌으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당시에 경기가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도 싸니까 당연히 증시가 올랐어야죠. 당연히 이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도 증시가 오를까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미 그때보다 밸류에이션이 2배가 돼버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수익성이 그렇게 더 좋아졌냐? 라고 하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지도 않았다. 근데 그러면 더 증시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양적 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과거보다도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아서 증시가 올라간 거고요. 향후에 이제 할인율이 이미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실질금리는 결국 이제 반등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추세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증시는 저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뭐 설사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냥 증시가 좋아서 뭐 전고점 갱신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결국 저는 아주 오랜 시간 증시가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번에도 이제 똑같이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증시가 지금 사실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흰 색깔이 나스닥이고요. 나스닥 가격 지수고요. 나스닥 종합 가격 지수고 이 빨간 색깔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는 주식의 퍼센트인데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 추세는 안 좋은데 대부분의 주식이
증시는 올라가는 거죠. 아주 이제 시총 상위주들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날까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큰 손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결국 팔고 나간다라고 쳤을 때 그냥 뭐 제가 한 3천억을 들고 있는, 그러니까 3천억보다 한 10,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제가 한 500조 정도를 들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해보죠. 500조는 너무 큰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100조 정도를 들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제가 증시에 투자를 하는데, 제가 증시가 곧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총 하위주를 살 수가 있을까요? 500조라는 돈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주식이든 사고 나서 팔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시총 상위주는 그나마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애플은 그래도 한 3조 달러 정도 넘죠. 이제 3,600억 정도, 3,600조 정도 되니까 이게 사더라도 엑시타기가 매우 유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말미엔 이렇게 시총 상위주만 올라가게 되는 게 나타나게 되고, 이게 닷컴 버블 직전 이후로 지금 20년 만에 처음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이 파워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저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 쪽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거의 뭐 사실 오늘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이제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증시는 한 0.5% 정도 코스피 상승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뭐 미증시 상승에 영향을 받았던 거겠죠. 외국인 수급도 뭐 나쁘진 않았고요. 코스닥도 한 0.4% 정도 상승이 있었고, 이 검은 색깔선 이제 코스피 200 차트인데요. 이 파랑 색깔, 미세한 파랑 색깔과 이 빨간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 순매수 구간입니다. 오늘은 순매수가 훨씬 더 많았던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순매수의 주체는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있었고, 기관 한 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이 한 1조 1000억 정도 대규모 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91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2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6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1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6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기관 2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18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4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뭐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12월 만기후로부터 기관 외국인 매수 중이고, 이제 개인은 거의 한 3조 정도 매도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1조 정도 매수 중이고, 기관이 약 1.2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 다만 이제 누적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직까지는 66조 매수 추세 중이고, 정말 중기적인 추세로 봤을 땐 어마어마하게 사실 100조 이상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은 뭐 시간 관계상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신장 관련해서 이제 수익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것도 상당히 좀 증시에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법인세 인상이 있죠. 민주당에서 그냥 기본적인 법인세 인상이 있고, 거기다 이제 OECD 이제 글로벌 최저법인세 인상이 있죠. 사실 요게 더 크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테크주들이 법인세가 한 7%밖에 안 나는데 최저법인세가 15%이기 때문에 EPS가 뭐 최소 거의 한 8%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리라 보고요. 거기다 이제 자사주 매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2% 이제 매기려고 하더라고요. 세금을. 이제 이런 부분 다 이제 EPS가 감소하는 영향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내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 다 EPS는 감소할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신장 관련돼서 중국 압박하는 그런 법안들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는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사실 경기가 좋아지는 것 빼고,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것 빼고는 좋아질 게 없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게 사실 악재인 상황에서 지금은 사실 좋은 게 없다라고는 뭐 계속해서 사실 생각을 합니다. 수급까지는 이제 얘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드갭하고 패드 모델 밸류에이션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일드갭부터 살펴보면 이제 파란 색깔이 코스피 차트고요. 일드갭 같은 경우는 주식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은 국고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여서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델입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 여기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긴 시계열로 코스피 봤을 때 이제 1드갭은 조금 더 밸류에이션 나아 보이긴 하지만 페드 모델로 봤을 땐 밸류에이션 부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고채 금리는 더 튄다라고 봐서 중기적으로 곧 조정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제 그건 증시에 부담이 되리라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 페드 모델이나 1드갭이나 둘 다 좀 있어 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 이제 미국 같이 있는 걸 보시면은 좀 미국이 더 고평가가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자사주 매입과 이제 양쪽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쪽 하나는 이제 QT로 돌아서고 자사주 매입도 결국 2% 세금 매기고 더 이상 재무 구조 때문에 공격적인 자사주도 어렵다라는 걸 봤을 때 매입하는 게 저는 결국 미국이 조금 더 크게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로 두 나라 봤을 때도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 부담 여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잠시만요. 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먼저 살펴보면 23조 2천억 정도 되면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고점 찍고 빠지고 있는 추세라 뭐 사실 추세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결국에 빠질 때가 증시가 다 빠질 때인데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추세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스닥은 이제 차트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2 대비해서 이제 S&P, 나스닥, 밸류에이션,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면 M2 대비해서는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고요. 다 컨버블 이유로 S&P, 나스닥 둘 다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도 2018년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뭐 금리 이제 LPR 금리 낮추고 5bp이긴 합니다만 뭐 지준율도 살짝 낮춰주다 보니까 중국이 좀 잘 갈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먼저 이 M1 나누기 M2를 한번 살펴보시면 파랑 색깔 M1 나누기 M2가 낮을수록 유동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낮을수록 증시가 많이 낮아지게 되고요. 유동성 경색이 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금리를 낮추면서 뭐 사실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2015년 이때도 이제 금리 인하기잖아요. 결국 금리 인하기였었고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도 금리를 낮추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살짝은 낮추긴 했죠. 근데 낮추는 게 문제가 되는 게 2015년 보시면 물가가 엄청 낮을 때입니다. 뭐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할 때예요. 생산자 물가가.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생산자 물가가 막 16%, 14.6%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그냥 진짜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거든요. 지금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그런 행동을 할 만큼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를 반증을 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뭐 저는 중국은 정말 크게 버블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세게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살펴보면 과거 이제 고점들 다 넘은 상태에서 빠지고 있는 추세라 일단 추세가 여전히 아직 좋아 보이지 않고요. 코스피 시총과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값들은 과거 고점들 다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 120 이동평균선, 일단 50 이동평균선 뭐 50은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사실 근처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여전히 이제 위험 회피 구간에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아까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까지는 설명을 드렸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지막 여기가 5파일 텐데요. 1, 2, 3, 4,
5까지는 오케이인데 이게 5의 1이냐 아니면 5가 끝이 났냐가 중요할 텐데 만약에 더 상승하는 5의 1, 2, 3, 4라고 친다면 여기 전고점을 넘어야 된다 인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A, B, C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B파 반등이라고 봅니다. B 반등 이후에 결국 C로 저는 빠질 가능성이 뭐 글로벌 증시처럼 좀 더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는 일단 그나마 지지선이던 120 이동평균선을 조금 하회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 26일 프랭스팬이 호전되어 있긴 해서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26일 프랭스팬이 역전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필라델피아도 아마도 여기 A, B, C 그 다음 B 이렇게 C로 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도 여전히 괴선들 엄청나게 모여있죠. 볼린저 밴드도 모여있고 곧 위든 미치든 강하게 튀는데 여긴 구름대도 미치고 결국 26일 프랭스팬도 역전되어 있고 기준선 방향도 이제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기준선 방향대로 저는 좀 빠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5고점 나오고 A, B, C의 1, C의 2, C의 3이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는 유로스톡스도 뭐 결국 여기 5파 고점 치고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A, B, C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B 고점 결국 치고 결국은 빠진다. 여기도 볼린저 밴드 이렇게 벌어지면서 결국은 빠질 것 같다. 근데 위로 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요. 뭐 항생 같은 경우 여전히 추세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상해종합도 여전히 뭐 과거보다 다른 것보다는 추세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중국 쪽은 계속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볼린저 밴드 모여 있어서 위든 미치든 어디든 전 튈 수 있다 보고요. 뭐 달러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든 미치든 좀 튈 것 같고요. WTI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어서 위든 미치든 튈 겁니다. 방향성을 뭐 200이 이동평균선 깨지면 밑으로 가고 이제 결국 좀 방향성 움직일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사실 뭐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뭐 저는 이게 A, B든 아니면 1, 2, 3이든 결국은 저는 좀 빠진다라고 보는 게 실질금리는 결국 실물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금은 실물경제 이 실질금리랑 반대기 때문에 실질금리 올라갈 때 금 빠지고 결국은 좀 빠진다. 근데 실질금리 1에서 2 될 때 금은 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고채 금리 어차피 여기서 1, 2, 3, 4, 5파 고점을 치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ABC로 끝이 날지 ABC, BC로 이렇게 끝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중요한 건 중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것 같다 입니다. 미국채 금리도 저는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 결국 이번에는 명목금리도 올라가면서 실질금리 올라가는 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8만 전자가 다시 되긴 했습니다만 전 여기 이제 5파 고점 치고 나서 여기 A고 여기가 이제 B고 결국 C로 저는 내려간다라고는 봅니다. 아 삼성전자 오늘 사실 하는 날은 아니긴 한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선 기준선이 모여 있죠. 여기도 볼린저 밴드 모여 있어서 여기도 이제 곧 위든 미친 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을 넘고 26일 프랭스팬이 뭐 호전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액면 분할하고 자사주 매입까지는 이제 1차, 2차 다 완성이 됐는데 그 다음 스텝인 뭐 유상 감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소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 감자하는 이제 3, 4, 5단계까지 하면 정말 이제 가장 최상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주가 15,00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요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한 7만원까지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여기는 뭐 가장 계속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 일단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26일 프랭스팬만 좀 호전이 되면 될 것 같은데 뭐 중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회사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도 상당히 저렴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국은 금리 인상에 좀 수혜를 여기는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살펴보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26일 프랭스팬은 아직 완전하게 호전되진 않았지만 일단 뭐 추세는 괜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대 수익률도 여기도 17.4%면 뭐 여전히 양호하게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뭐 카카오부터 요새 금융 종목 살펴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11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뭐 약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절대가치 평가로는 살짝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대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네, 다만 일단 상대가치 평가로 했을 때는 최근에 주가가 뭐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긴 하죠. 과거 대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치 평가로는 비싸 보인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추세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뭐 이렇게 하락 추세는 뭐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워낙 이제 내 실질 금리가 낮을 때 여기도 근데 사실 수혜를 본 종목이라 뭐 전 사실 실질 금리 올라갈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종목 자체가 삼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88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밸류에이션 여기는 좀 상당히 솔직히 심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그냥 밸류에이션이 원래 계속 높았던 종목이라 그냥 뭐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가치 평가로는 그냥 항상 비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바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여기가 그냥 O 치고 A하고 B하고 C로 결국은 좀 빠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 현재 주가 38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밸류에이션 그래도 저평가가 저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로 평가를 보더라도 뭐 최근 반등하긴 했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은 싼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추세가 아직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일단 뭐 기준선 넘어갈 때 1차적으로 매수는 가능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전환선 깨질 때 뭐 1차 정도 매도하고 그 다음에 기준선 깨지면 2차 완벽하게 전량 매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좀 지수 방향 자체가 좋지 않아서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주식은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 어차피 숏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주식을 들고 있지만 뭐 사실 지금은 저는 실질금리 1에서 2 정도 될 때까지는 그냥 현금이 더 좋지 않나. 물론 이제 그 다음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는 엄청 손해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그렇게 증시는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좀 같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는 좀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LNC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12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저평가가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니죠. 네.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 DLNC 같은 경우에는 엄청 저평가가 되어 있다. 주가는 좀 과하게 싼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뭐 특히나 여기는 좀 우선주가 좀 많이 싸다. 우선주가 많이 좀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시면 우선주를 좀 사시는 거를 좀 장기적으로 사신다면 저는 좀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NC랑 이제 아마존 차트 살펴보면 DLNC부터 먼저 살펴보면 DLNC 같은 경우에는 일단 26일 프랭스팬 호전이 돼서 뭐 과거보다는 훨씬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ABC 다음에 B가 나오고 또 C가 나올 수도 있긴 해서 좀 우려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결국 기준선 뭐 하회하면 매도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좀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기준을 정해놓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시더라도 사는 게 맞고 막 그렇게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드렸다시피 솔직히 이 상위 테크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시를 끌어올린 상위 주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가 오파였다고 치고요. A, 그 다음 B, 저는 이제 C의 1, 1, 2, 3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아마존도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결국 상승세의 이제 대장인 애플을도 살펴보면, 그냥 저는 요게 A, B, C로 A 나오고 나서 이게 B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C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거래량 이렇게 터지는 걸 봤을 때 막 하락할 때 거래량 막 어마어마하게 터지잖아요. 이게 양봉으로 보이지만 사실 하락했던 날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근데 이제 올라간 거 보시면 올라갈 땐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터졌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저는 증시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여기도 다이버전스는 똑같이 나고 있죠. 주가는 반등했는데 추세 자체는 떨어지는 다이버전스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상승은 저는 좀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계속해서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 미국장은 오늘 휴장이잖아요. 유럽도 웬만한 데는 다 휴장이고,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정말 이제 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도 잘 보내시고, 이제 또 주말도 잘 보내시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좀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이제 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